단맛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단맛을 제대로 느끼는 감각을 되찾는 것. 자연의 맛에 만족할 수 있는 몸. 그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혈당 스파이크 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 건강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혈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단맛에 끌리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달콤함이 우리 몸의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달콤한 음식들이 너무 많죠. 그만큼 우리 혈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의 혈당 스파이크 제로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조영민,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명의로 특히 당뇨병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하며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의과학자로서 국내 의료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EBS 명의와 귀하신 몸,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비롯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유익한 건강 지식과 의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내분비학 분야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남곡 학술상, 대한당뇨병학회 한독 학술상을 수상하며 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최근 가장 뜨거운 건강 키워드인 혈당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원리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켜도 수많은 혈당 관련 정보와 제품이 쏟아지죠. 하지만 정작 이런 의문이 남지 않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제로슈거 제품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내 몸은 지금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법으로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살도 빼고 심지어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 제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강 키워드 혈당 스파이크. 28년간 혈당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요즘처럼 내 주변에서 혈당 혹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이 들려온 적이 없다. 혈당은 웬만큼 알겠는데 스파이크는 도대체 뭘까? 축구화의 스파이크, 비둘기를 쫓기 위해 설치하는 버드 스파이크를 떠올려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다. 모두 뾰족한 모양이다. 그렇다. 혈당이 뾰족해 보일 정도로 휙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이야기한다.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화제가 된 것은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용이 크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면 자연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자꾸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식후 혈당이 135는 괜찮나요? 180은 너무 높나요?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다.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라고 봐야 할 정도의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즉, 정상인 줄 알았다는 말은 검사를 통해 진단이 되지 않았거나 당뇨병 관련 증상이 없어서 아직 몰랐을 뿐 이미 혈당 조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봐도 그렇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을 때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5.5%로 약 5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41.1%로 약 1200만 명에 달한다. 즉 30세 이상 성인의 56%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이 29.8%로 증가하며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은 47.7%에 달한다. 이는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또는 그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만하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달콤한 음식이 넘쳐난 적이 없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첨가당 섭취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1g의 당이 4kcal임을 감안하면 하루 당 섭취량을 약 50g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사서 마시는 청량음료, 과일 주스와 같은 달콤한 음료는 한 잔만으로도 이 기준치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은 단맛에 끌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단 음식을 피하지 않으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지나친 당분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거나 설령 혈당은 치솟지 않더라도 지방으로 탈바꿈하여 몸에 쌓이게 된다.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없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혈당에 관심을 가지고 달콤한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까? 무엇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까? 바로 음식이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당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는 어렵다. 음식의 종류와 양, 섭취 속도, 소화 흡수 속도 등이 종합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낸다. 음식 외에도 잠을 푹 못 잤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도 혈당은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려고 해도 식후에 간단히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순서와 속도를 조정하면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가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유행하는 혈당 다이어트 때문이다.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하게 해 살이 찌게 만든다. 또한 혈당이 급상승했다 급 강화하는 동안 허기를 느끼고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해 체중이 는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는 것이 혈당 다이어트의 이론적 배경이다. 이런 이론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효과를 본 사람이 많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던 사람의 경우 당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설명이다. 지방을 마음 놓고 무한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공공의 적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다른 영양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탄수화물은 당분뿐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좋은 음식이다. 이토록 중요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혈당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 혈당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달달한 음식을 혈당이나 체중 걱정 없이 먹으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일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되나요? 내 혈당이 혈당 스파이크에 해당하나요? 등등 진료실과 인터뷰 그리고 강연장에서 수도 없이 듣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다. 그 질문들에 대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에 담긴 혈당과 혈당 조절에 대한 내용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일상에 맞게 적용해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혈당 스파이크, 당신의 일상에 침투하다. 어느 직장인의 평범한 하루. 지연 씨는 서울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 보고서 작성, 클라이언트 미팅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하다. 바쁘고 피곤한 날이면 아침 식사가 사치처럼 느껴진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늦잠을 자다가 허겁지겁 집을 나선다. 출근길에 들른 단골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와 크루아상을 주문한다. 아침 내내 빈속인 것보다는 뭐라도 먹는 게 낫겠지 싶어서다. 달콤한 바닐라 라떼와 버터 풍미 가득한 크루아상을 먹으니 몸과 정신이 깨는 느낌이다. 오전 내내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다. 11시가 지나면 속이 허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 점심시간까지 버티기가 어려워 회사 탕비실에 가서 과자를 하나 집어든다.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분식집에 갈 때가 많다. 매콤한 떡볶이, 김밥, 튀김, 우동 등을 골고루 시킨다. 점심시간이 짧은 데다가 식당이 정신없이 붐비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식사한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엄청난 졸음과 무기력이 몰려온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이 무겁고 정신이 몽롱해진다. 몸이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늘 있는 일이니 오늘도 피곤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오후 4시 반, 퇴근 전까지 보고서를 마쳐야 하는데 머리가 지끈거리고 집중이 안 된다. 다시 탕비실에 가서 믹스커피와 초콜릿 몇 개를 챙긴다. 당을 보충해줘야 퇴근까지 버틸 수 있지. 저녁 7시까지 일하다 퇴근하고 겨우 집에 도착하면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된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밥은 못하겠어. 지연 씨는 배달앱을 열어 치킨과 치즈볼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신다. 배를 채우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다. 반복되는 하루에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지연 씨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다. 아마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으로 끼니를 챙기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뒤 일찍 잠드는 모범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건강 면에서 100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3끼라도 제때 챙겨 먹으면 된 거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가득하다면 어떨까? 술이나 담배처럼 누구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경계하는 요소는 없지만 술이나 담배 못지않게 위험한 생활 습관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 혈당 스파이크는 학술 용어는 아니다. 최근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개념이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붙었다. 의학적으로는 글루코스 익스커션이라는 용어가 있다. 익스커션은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결국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중요한 점은 혈당이 얼마나 요동치는가다. 가장 기본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은 8시간 금식 후 측정하는 공복 혈당이다.
건강한 성인의 공복 혈당은 일반적으로 70에서 100mg/dl다.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식후 혈당이 150을 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SNS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제시 인차우스페의 저서 글루코스 혁명에서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 혈당 스파이크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서울대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 남성의 혈당은 공복 혈당이 90 수준이고 식후 혈당은 대개 140 수준이다. 이 두 수치의 차이인 50을 넘어서 식후 혈당이 증가하는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 당뇨병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적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이 140 이상인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5년 후까지도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은 혈당이 70에서 140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전체의 96.4%에 달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상인의 경우 식후 혈당이 140을 잘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직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공복 혈당에 비해 식후 혈당이 50 이상 상승하거나 식후 혈당이 140 이상으로 상승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를 정의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혈당 조절 범위는 70에서 180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혈당이 조금만 올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냐고 걱정하는 일반인의 데이터 대부분은 정상적인 식후 혈당 반응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이유. 그렇다면 혈당이 서서히 상승했다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는 왜 발생하는 걸까?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당과 정제곡물 과다 섭취.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단순당 과다 섭취다. 단순당은 구조가 단순한 탄수화물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대표적인 단순당으로는 포도당, 과당, 자당 등이 있으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인 빵, 케이크, 청량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해당한다. 식이섬유가 많지 않은 백미, 밀가루 등 정제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 2. 위 배출 속도의 변화. 음식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위 배출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한다. 소화되기 쉬운 음식, 즉 식이섬유가 적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위 배출 속도도 빨라진다. 너무 빠르게 식사하거나 흡수가 빨리 되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습관이다. 3. 인슐린 분비 및 작용 문제.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혈액 속 포도당은 특정 통로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이동한다. 특이하게도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는 포도당이 드나드는 통로인 포도당 수송체가 평상시에는 세포질 속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인슐린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에 달라붙는 순간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로 들어갈 수 있다. 인슐린이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할 수 없다. 이렇듯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를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한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으면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작용이 원활하지만 반대로 인슐린 감수성이 낮으면 인슐린이 아무리 몰려와서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인슐린 감수성이 계속 저하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데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즉, 인슐린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에 붙어도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 즉, 단순당과 정제 곡물의 섭취를 줄이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을 개선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해결되는 것이다. 혈당 스파이크 제로 작전.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착각.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는 식품은 아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과일이 지금처럼 달지 않았다. 그래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거나 딸기에 연유를 뿌려 먹는 것이 흔했다. 하지만 현대의 과일은 품종 개량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달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단맛을 선호하니 농업 기술도 이에 맞춰 더욱 당도가 높은 품종을 개발한다. 우리의 입맛은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요구하고 점점 더 단맛이 강한 과일이 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제 과일은 나무에 달린 디저트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많은 당뇨병 환자가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 내 대답은 항상 같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면 후식으로 과일 한두 조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깜짝 놀란다. 그건 너무 적은데요? 맞다. 맛만 보는 수준의 적은 양이다. 하지만 그렇게 답하는 이유는 요즘 과일의 당도가 디저트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라면 그 정도 양의 과일만 섭취해야 식후 혈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뇨가 있으니 무조건 과일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일은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면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과일을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직접 측정하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양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당뇨병이 없다고 해도 한 번에 포도 한 송이를 모두 먹어치운다거나 귤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놓고 계속 먹는 등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일 외에 추천하는 간식은 견과류다.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건강에 유익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준다. 다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아 양 조절이 필요하다.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할까? 우리는 밥, 빵, 국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을 매일 섭취한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곡물이 모두 같은 곡물은 아니다. 곡물은 크게 정제곡물과 통곡물로 나뉜다. 정제곡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도전 과정에서 섬유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영양학적으로 불완전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이다. 원래 곡물에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곡물의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소화와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로 변질된다. 현미밥이 흰 쌀밥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있다. 탄수화물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곡물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을 기본으로 하되 가공을 최소화한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통밀빵처럼 껍질과 배아가 그대로 보존된 곡물을 섭취하면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며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조절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한다. 즉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는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린 탄수화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간혹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 같은 곡물을 섭취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해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미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차라리 흰쌀밥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할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친구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이다. 대체 감미료 마음 놓고 먹어도 될까? 최근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거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설탕 대신 단맛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없는 이 식품들이 마치 구원처럼 여겨진다. 단맛의 비밀은 바로 대체 감미료 또는 비영양 감미료다. 용어가 워낙 복잡한데 편의상 대체 감미료라고 하자. 대체 감미료는 설탕은 아니지만 미각 수용체를 자극해 뇌로 하여금 달달하고 인식하게 만든다. 당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뇌를 교묘히 속이는 것이다. 초기의 대체 감미료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냈다. 사카린,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이리톨처럼 자연에서 유래한 비영양 감미료가 등장했고 이들은 단맛을 선호하면서도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었다. 음료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과자, 심지어 프로틴 바나 시리얼 등 다양한 제품에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체 감미료가 실제로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으니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나 혈당 관리에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인공 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있다. 2014년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일으켜 포도당 대사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감미료를 오래 섭취한 생쥐는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생겨 고혈당이 발생했고 장내 미생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국 칼로리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내 미생물 변화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감미료는 단맛의 강도가 설탕보다 훨씬 강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뇌의 보상회로가 왜곡되고 설탕보다 더 자극적인 단맛에 익숙해져 자연스러운 식이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단맛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고 결국 단맛이 더 강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로콜라를 선택해서 칼로리를 줄였으니 고칼로리 메뉴를 골라도 괜찮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 더블 치즈버거나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를 주문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에리스톨이나 자이리톨 같은 당 알코올 계열 감미료는 일부 사람에게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섭취 시 장내 가스가 늘어나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제기한 연구들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네이처 메디신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리스리톨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 이 연구 하나로 모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미료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식했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체 감미료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10에서 20년 사이의 일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아직 충분한 근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결국 핵심은 단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맛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설탕이든 감미료든 단맛을 덜 먹을수록 우리 뇌는 자연의 단맛에도 만족하게 된다. 그런 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로의 의미가 아닐까? 달콤한 간식은 언제 먹어야 할까? 원시인이 운 좋게 고구마를 하나 캐서 먹었다고 해보자.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 반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 스무디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간식을 먹는다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좋다. 자연 상태의 음식에는 단순당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과일은 참 묘한 음식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도 분류되지만 동시에 당뇨병 환자는 조심하라는 경고도 붙는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같은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당 함량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과일은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드세요 혹은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타이밍에 이 정도를 드세요가 핵심이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보편화되면서 언제 과일을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었다. 제시 인차우스페의 글루코스 혁명에는 연속 혈당계 측정기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정리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과일은 공복에 먹을 때보다 식후에 디저트로 소량 먹는 것이 혈당에 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단독으로 먹으면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 특히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과 포도당은 별다른 소화 과정 없이 거의 바로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솟구친다. 하지만 이미 식사를 한 상태에서는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어 과일의 당이 소화관에서 천천히 흡수된다. 음식물 덩어리 속에 묻혀서 흡수 속도가 지연되는 셈이다. 게다가 식사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한두 조각만 먹게 되는 자연스러운 절제 효과도 생긴다. 마찬가지로 케이크, 마카롱, 쿠키, 초콜릿 같은 달콤한 음식도 간식보다 후식으로 먹는 게 낫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보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먹는 게 낫다는 말이다. 코스 요리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자. 맨 마지막에 디저트를 주는데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없다. 반면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한 시간에 디저트를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된다.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간다. 밥을 먹자마자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는 건 부담되지만 오후 4시쯤 출출한 시간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케이크 한 조각쯤은 무리 없이 다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디저트를 먹는다면 식사 후에 먹는 게 적게 먹고 혈당도 덜 올리는 방법이다. 기분 전환으로 단 것을 먹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단 것을 찾게 된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 혈당이 빠르게 낮아지면 피로감과 불안, 우울 등이 몰려올 수 있다. 도파민 수치도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기분이 좋았던 것과 달리 더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다시 기분을 개선하기 위해 단 것을 찾게 되고 또다시 혈당 스파이크와 기분의 급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일 주스가 좋지 않은 이유. 모 방송사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환자를 만났다. 최근 당뇨병을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실행 중인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침에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다. 방송 촬영을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을 모니터링했다. 놀랍게도 건강주스로 알려진 음료를 한 잔 마시고 나자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다. 환자도 이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 흡수에 아주 좋은 형태가 된다. 착즙 주스의 경우에는 건더기가 거의 없어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금세 흘러간다. 흡수되기 더욱 좋은 형태다.
믹서기로 갈면 걸쭉한 스무디가 되는데 이건 역시 소화 흡수되기에 좋은 상태다. 마치 빨리 취하기 위해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처럼 당 폭탄이 된다.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2013년 영국 의사협회 저널에 특정 과일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18만 명이 넘는 의료인이 참가했고 약 24년간 상태를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다.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포도와 건포도, 사과와 배, 바나나, 자몽, 말린 자두, 복숭아 자두, 살구, 오렌지, 딸기, 멜론 총 10가지 과일의 섭취 빈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2,198건의 당뇨병 발생이 확인되었고 전체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소폭 감소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일을 매주 3회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일 주스는 매주 3회 섭취당 당뇨병 발병 위험을 8% 증가시켰다. 놀라운 것은 주스를 특정 과일로 대처했을 때는 이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 과일별 당뇨병 위험 감소 효과. 블루베리는 26% 감소, 포도 건포도는 12% 감소, 사과 배는 7% 감소, 바나나 자몽은 5% 감소, 복숭아, 자두, 살구, 오렌지, 딸기는 당뇨병 위험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음. 멜론은 당뇨병 위험을 10% 증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은 전반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소폭 감소시키지만 과일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과일 주스는 오히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꼭 주스로 마셔야 한다면 너무 곱게 갈지 말고 건더기가 남도록, 즉 식이섬유의 형태가 남아있는 정도로 살짝 갈아서 먹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다. 껍질째 먹으면 더 좋다.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술, 탄수화물과 당의 집합체. 술은 대표적인 공허한 칼로리 음료다. 술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없으면서 탄수화물과 당이 들어있다. 특히 맥주는 한 캔당 약 12에서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빵이라고 불릴 정도다. 와인은 한 잔에 3에서 4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술만 마시면 괜찮지 않나요? 사람들이 술에 대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것이다. 술은 액체이니 술만 마시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술은 영양소만 없을 뿐 칼로리가 높고 몸에서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술은 칼로리가 아주 높다. 알코올은 지방 다음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지방이 1g당 9kcal, 탄수화물은 4kcal인데 술은 7kcal이다. 맥주 한 캔 약 355ml는 90에서 150kcal, 와인 한 잔은 100에서 120kcal, 증류주 한 샷 약 45ml도 90에서 100kcal이다. 그런데 주류는 칼로리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기 쉽다. 간혹 와인은 몸에 좋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프렌치 패러독스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프렌치 패러독스란 프랑스인들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나 치즈 등을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프랑스인들이 레드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의 식단에는 포화지방도 있지만 채소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재료가 풍부하다. 또 프랑스인들은 대체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이 있다. 와인을 마시더라도 한두 잔을 2-3시간 동안 마신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맥주에 소주를 섞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신다. 게다가 술은 다이어트에도 혈당 조절에도 절대 좋지 않다. 우선 술을 마시면 안주까지 많이 먹게 된다. 술을 마시면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고 반대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술이 생각난다.
오죽하면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그러고는 집에 와서 또 라면까지 끓여 먹곤 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먼저 산화시키느라 지방산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또 어떤가? 숙취에 시달리느라 아침에 운동하겠다는 결심은 흐지부지 된다. 하루만 쉬자고 했지만 그때부터 쭉 안 가게 된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매일 루틴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루틴이 깨지는 것이다. 그리고 해장한다는 핑계로 순댓국, 라면, 짬뽕,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다. 이처럼 술 때문에 하루의 루틴이 깨지면 그 여파가 며칠은 간다. 그렇다면 안주는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면 어떨까?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술만 마시면 포도당 생성이 원활히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환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의외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 3가지. 1. 무가당 음료, 무가당 요거트. 슈퍼마켓이나 카페에서 무가당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을 보면 당연히 당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무가당은 설탕이나 과당을 따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당분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 들어간 무가당 요거트는 과일 자체에 포함된 당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교수님, 무가당 과일 주스를 마시고 혈당 수치가 200을 넘었어요 라고 깜짝 놀라는 환자를 여러 보았다. 무가당 아몬드 음료나 두유도 곡물이나 견과류에서 나온 천연당이 소량 들어있다. 음료수 용기에 표시된 영양 성분표를 미리 살펴보는 게 가장 좋다. 2. 우유. 많은 사람이 우유는 달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도 오해가 있다. 집에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단맛이 나지 않던 우유에서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우유에 당분이 있다는 뜻이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이당류가 들어있다. 유당 자체는 단맛이 거의 없지만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면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 3. 외식. 같은 메뉴여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혈당이 더 높아진다.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써보기 전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부분의 외식 메뉴는 집밥보다 더 많은 양의 설탕과 당을 사용한다. 음식의 감칠맛을 내고 손님에게 더 강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 설탕이나 조청, 물엿, 시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맵고 짠 음식이라고 느껴도 소스나 양념 속에 당분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무심코 먹지만 가장 위험한 과일. 1. 말린 과일. 가을, 겨울이 되면 혈당이 대폭 상승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렇게 혈당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가 곶감이다. 알다시피 곶감은 감을 말린 것인데 감에 있던 당분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은 채 수분만 빠진다. 수분이 빠진 만큼 당분과 열량은 더 농축되고 섭취량은 훨씬 늘어난다. 게다가 감은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곶감은 하나 먹어서는 배가 안 찬다. 건포도를 생각해보자.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건 쉽지 않지만 건포도는 한 줌을 입에 털어 넣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포도 100g은 열량이 약 60kcal, 당분은 15g 정도다. 그런데 건포도 100g은 열량이 300kcal, 당분이 60에서 70g에 달한다. 당분이 4배에서 5배나 농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린 과일은 먹더라도 소량 섭취하고 가급적이면 원래 형태의 과일을 먹는 것이 낫다. 말린 과일이 더 위험한 이유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설탕, 밀가루, 기름이 들어간 간식 대신 말린 과일을 먹었다는 자기 위안이 섭취량을 더 늘리기도 한다. 오트밀, 그래놀라, 견과류바 등 건강식으로 알려진 간편식 안에도 말린 과일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을 뿐 혈당과 칼로리에는 영향을 준다. 물론 말린 과일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말은 아니다.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다른 영양소와 균형 있게 먹는다면 건강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혈당 변동이 큰 사람,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린 과일의 당분 농축 효과를 반드시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2. 잘 익은 바나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교훈을 준 과일은 바로 바나나다. 똑같은 바나나인데 껍질 색깔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혈당 반응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연한 노란 바나나와 진한 노란 바나나,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혈당 반응이 다를까? 바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천천히 익어가는 하나의 과일일 뿐이다. 껍질 속의 내용물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로 식후 반응을 관찰해보면 숙성도에 따라 혈당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껍질이 녹색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바나나가 노랗게 익고 껍질에 갈색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간다. 단맛이 없는 전분이 단맛이 나는 이당류 혹은 단당류로 변하는 것이다. 단맛이 강해질수록, 즉 당 성분이 많아질수록 혈당 반응도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난다. 그럼 바나나가 익을수록 당분이 많아지는 걸까? 그럴 리는 없다. 바나나의 탄수화물 양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당분이 어디서 들어오겠는가? 하나의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일정하다. 하지만 우리 몸에 소화 흡수되는 양상이 달라진다. 같은 과일, 같은 무게, 같은 재료인데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견이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바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과일이지만 상태에 따라 혈당 지수를 바꾸고 결국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음식에 대한 정교한 감각이 생기는 것은 물론 내 몸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 건강한 식사를 위한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재료가 눈에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눈으로 보고 짐작할 수 있느냐다. 재료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덜 가공했고 자연 그대로 식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자연식은 대체로 식품 첨가물이 적고 우리가 기대하는 영양소를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 보이는 것이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건강한 식습관의 출발점이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원재료가 한눈에 보이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밥상은 한층 건강해질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제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